우리에겐 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핀다. 미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 금연구역이지? 모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본능. 야, 안 돼.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싶은 본능. 끊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담배 때문에 가족이 아프지 않길 바라는 본능. 깨우세요. 우리 안에 금연 본능. 담배는 강하지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보건복지부. 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먼저 조 작가님. 네, 조 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희정입니다. 네, 권 선생님도 나오셨는데 사실 오늘은 이제 두 분은 거의 방청객처럼 모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아마 두 분은 거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아니면 이제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괜찮으십니까? 이런 처우에 대해서? 아니요.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친일파를 한 명씩 소환해서 알리고 있는데 오늘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한 영화인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귀한 분을 어렵게 섭외를 해서 모셨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분이 독보적입니다. 네. 한상원 영화연구소의 한상원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한상원이라고 하고요. 네. 한상원 영화연구소라고 하는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참 중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그 친일인명사전에서 그 편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죠? 예, 제가 2007년이죠. 예. 벌써 꽤 됐네요. 예, 2007년에 그 제의를 받아서 그 영화 분야의 편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원고도 많이 쓰셨겠어요. 친일인명사전. 예, 그때 저희 그 영화 쪽 그 지필진이요. 네. 저를 포함해서 이효인 교수님, 강성률 선생님, 그리고 이준식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4분의 1 맡아서 한 거죠. 그 자료가 많이 없는 배우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맡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배우 부분은 제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야기할 홍찬도 제가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활동하시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 해방기를 공부하다가요. 예. 이제 해방 전후 이런 시기를 연구하다가 친일인명사전 작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그 일제 말기 조선 영화인들이 무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찬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 조선 영화인들 그리고 조선 영화 산업이 무기력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 말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강점되던 아예 초기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됐는데 아예 이제 포커스를 이제 우리가 강점되던 시기 1910년 전후로 가서 이제 영화 산업이 형성되던 시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신 게 지금 이제 한상원 영화연구소까지 오게 된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중요한 계기였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월북영화인 연구에도 어떻게 기초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다른 영화인들보다도 배우들이 월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배우들을 아까 맡아서 썼다 그랬잖아요. 예. 배우들 쓰면서 이 배우들은 도대체 해방 이후에 왜 이렇게 그 행적이 왜 이렇게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은 수의 영화인들이 북한에서 활동한 이제 내역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연구하면서 지금 이제 월북 영화인 시리즈라고 하는 총 10권으로 된 책을 발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상원 영화연구소는 이제 주로 연구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제 전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영화 산업이 형성되던 그 시기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극장이에요. 그래서 극장사,
그러니까 극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각종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월북 영화인들과 또 북한 영화 네. 예,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 그 연구소에서 출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취자들이 네. 예, 사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책이 이제 월북 영화인 시리즈가 지금 쭉 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3권이 나와 있고요. 네. 1권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1권의 주인공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문예봉이라고 하는 배우. 인민 배우. 그렇죠. 북한에서는 인민 배우였고요. 1930, 40년대는 문예봉을 빼고 조선 영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제작되는 영화 대부분의 주인공을 문예봉이 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 애칭이 3천만의 여배우 라고 불렸던, 모든 영화 팬들이 다 사랑하던 그런 배우였죠. 그리고 이거는 강홍식이라는 이제 배우이자 감독이자 가수이기도 했던 아주 만능 엔터테이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최민수의 외할아버지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민수의 외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북한 최초의 극영화를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로도 여전히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최무룡의 첫 번째 장인. 그렇죠. 그런 식이죠. 예. 자, 많이 구매해서 열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출판 한상원 영화연구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 작가님에게 제가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네. 또 다른 게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어떤 거 100주년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압니다. 압니까? 의외인데요? 뭡니까? 한국 영화 100주년. 오! 어떻게 알았어요? 와, 눈치는 엄청 빠르다니까요, 진짜.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 되는 해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한국 영화를 1919년 10월 27일 날 단성사에서 공연된 의리적 구토라고 하는 연쇄극입니다. 이건 이제 영화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연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쇄극이 뭐냐면 연극의 일부 장면을 영화로 찍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연쇄극이라고 하는 흥행물이 인기를 끌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1914년부터 사실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이게 왜 연쇄극이 나왔냐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생필름, 그러니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필름의 루트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오던 필름의 대부분이 독일에서 만든 필름들이었어요. 그리고 상영용 필름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필름들의 대부분은 프랑스에서 제작된 필름들이었고요. 근데 유럽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필름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대 초반이면 3일에 한 편씩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스타라고 하는 오노에 마스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10년 정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총 출연작이 2,000편이에요. 10년 동안? 예. 10년 동안 2,000편을 찍는다는 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3일에 한 편씩 영화가 나왔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루 촬영하고 그 다음날 현상하고 그 다음날 영화가 나왔죠. 무성 영화. 무성 영화니까 가능한 거죠. 무성 영화죠. 그러니까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던 그렇죠. 시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름값이 폭등하니까 필름을 적게 쓰면서 상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해낸 거예요. 이게 영화의 일부분을 연극으로 보여주던가 아니면 연극의 일부분을 영화로 보여주던가 하는 식의 이제 두 가지 장르를 결합한 이제 흥행물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당시 서울에서도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일본인들이 가는 영화관에서 그러한 이제 흥행물들을 봤죠. 그런데 그 흥행물들은 조선인들은 못 봤어요. 왜냐하면 입장이 안 돼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일본어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조선인들이 가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조선인 연쇄극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1919년에 이제 조선인 연쇄극이 처음 만들어지죠. 이것도 아마 3.1운동의 영향이겠죠. 의리적 구토. 그게 그렇죠. 이제 첫 작품인 거군요. 의리적 구토에서부터 시작해서 1919년부터 21년 사이는 연쇄극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연쇄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간 올해가 이제 한국 영화 10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한데
한국 영화 100주년을 얘기할 때 이제 또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영화 역사, 한국 영화 역사의 그 어떤 오욕의 역사도 우리가 이제 짚기 위해서 오늘 한상원 대표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영화계, 그 당시 영화계의 친일 행위를 한 인물을 소환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인물을 그럼 갖고 오신 겁니까? 일제 말기의 어떤 구조적인 이유, 그러니까 산업적인 이유죠. 영화 회사가 하나로 통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독부와 조선군에서 영향을 받는 한 개의 영화 회사에서 영화를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들이 대부분 다 친일 영화들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친일 영화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 대부분의 영화인들이 그 친일 영화인 범주 안에 들어갈 텐데 이들 대부분의 영화인들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제 말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도 문제이지만 네. 사실 더 큰 문제는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해방 이후에 그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영화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최인규 감독이 반민특위에 기소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영화인들 중에서는 최인규 정도가 정말 친일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도 기소되진 않았지만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려고 노력했던 영화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더 큰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영화 기획자 혹은 프로듀서라고 알려져 있던 홍찬이라는 인물입니다. 홍찬. 사실 저도 좀 생소한 인물인데 일단 그러면 홍찬의 어떤 간략한 프로필 요거를 한번 좀 짚어주시죠. 1909년에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요. 해방 전에 이 양반이 이제 레코드계에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 인척인 이피루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카메라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척 중에 카메라맨도 있고 하니까 영화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영화 쪽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기보다는 30년대 레코드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레코드 쪽에서 영업부장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영업부장이요? 예, 그러니까 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죠. 뭔가 이게 수완이 좋았군요. 그렇죠. 예. 그 당시 30년대 중반 이후에 연극이 또 활발하게 공연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또 극장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극단이나 극장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더불어 영화와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성북영화원이라고 하는 영화회사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을 섰고요. 그 성북영화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다가 이제 일제 말기에 그 단일한 영화회사, 그러니까 모든 영화사들을 다 통폐합시킨 영화회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조선영화 제작 주식회사의 설립에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회사를 설립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일제 말기, 그러니까 해방되기 직전에는 이제 극장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해방되고 나서 서울에서 가장 좋은 극장인 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극장 단성사 아닙니까? 아니죠. 예, 가장 좋은 극장은 명취자라고 하는 극장이 가장 좋은 극장이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명동예술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크고 호화롭고 이제 세련된 극장이었는데 그 극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극장이 약초극장이었어요. 약초극장. 그러니까 약초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초동이라고 불리는 동네인데 그 약초극장이 해방 이후에 이름을 수도극장으로 바꾸고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스카라 극장 하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스카라 극장. 네, 스카라 극장의 전신이죠. 네. 스카라 극장에서 고등학교 때 영화 많이 봤습니다. 네, 그 스카라 극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상 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찬이. 예, 그러니까 당시 서울에서 가장 좋은 극장 3개를 꼽는다면 명취자와 그다음에 약초극장과 그다음에 국도극장이라고 아시잖아요. 국도극장 알죠. 국도극장이 일제 말기 이름이 성보영화관이었는데 이 3개의 극장이 가장 좋은 극장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분이 적상 관리인이 되면서 인수하게 되고 또 적상 관리인은 주인은 아니잖아요. 관리만 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미군정과 친하게 지내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서울시 극장협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극장협회 초대 회장이 되죠. 예. 그러면은 뭐
어떤 친일 영화의 그 간략한 역사라고나 할까요? 주요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작품을 얘기하기 전에 고 3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왜 영화인들이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에도 팟캐스트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30년대 후반 되면 이제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이렇게 탄압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잖아요. 그죠. 예. 그 영화도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보다 더 빨리 바뀌죠, 영화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바뀌기보다 산업적인 이유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산업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35년도에 최초의 토키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토키 영화라면 유성 영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영화는 항상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소리가 없이 상영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름 안에 소리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에서는 항상 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영화를 그냥 보면 밋밋하니까 음악이 같이 항상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성 영화 유명한 뭐 채플린이나 아니면 에이젠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성 영화를 봤을 때도 항상 그렇죠, 음악은 DVD 있죠. 안에 음악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이 그냥 아무 음악이나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작곡된 그 영화가 상영될 때 틀라고 했던 음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태어났을 때부터 음악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토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름 안에 소리가 들어있는데 그 소리가 토키,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가 필름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35년부터 조선 영화계에서 토키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토키 영화는 무성 영화 만드는 거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아까 초창기 얘기했잖아요. 3일에 한 편씩 영화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장처럼 영화를 만들어내던 스튜디오에서는 정말 3일에 한 편씩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무성 영화는 촬영하고 현상에서 편집하고 그다음에 인화하고 그러면은 영화가 완성이 되는데 토키 영화는 거기에 녹음이 더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그것을 화면과 소리를 일치시키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리들을 집어넣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면서 무성 영화를 만들 때보다 적게는 2배에서 3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7년에 여러분들 상록수로 유명한 시문 아시죠? 시문이 영화 감독이었는데 시문이 27년도에 먼동이 틀 때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이 영화가 단성사에서 5일 동안 매일매일 정원에 2배를 들여가지고 이제 관객이 꽉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망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국의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단성사에서 영화를 5일 동안 상영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돈을 벌려면 그 필름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녀야죠. 그러니까 변사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악사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영사기사도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질 못하니까 서울에서 상영하고 나서 그 필름을 지방 순회업자한테 팔아버려요. 그럼 거기서 수익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2-3배 혹은 10배 이상의 비용을 더 들여서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안 하죠. 영화가 우선 뭐 만들긴 만들어도 망하는 건 뻔하죠. 그러면 이제 30년대 중반에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다 토키 영화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들이 주로 상영이 되는데 헐리우드 영화들은 다 그때 토키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30년대 후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무성 영화 만들고 있으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토키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선 우선 이제 20년대보다는 극장이 좀 늘었겠죠. 그러면 이제 예상 관객이 좀 늘어났겠죠.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 상영돼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출해야죠, 그럼. 그렇죠. 수출해야 되죠. 중국에 틀어야 됩니다. 인구 많은. 입장료를 팍 올려가지고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 영화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만주는 만주국.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으니까 만주 영화를 수출하면 되지 않냐. 특히 만주에는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 내지, 그 당시 내지라고 했죠. 일본에서도 영화를 상영하면 되죠. 일본에 노동자로 가 있는 우리나라의 그 조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상영을 하고 만주에서도 상영을 하고 아.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중국 북경이나 상해나 뭐 충칭이나 아니면은 저기 홍콩이나 이런 데서 상영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영화를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침략 전쟁에 조선인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이제 침략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까지는 일제에 저항했다면 이제 영화를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맛에 잘 맞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위 조선인들이 기대하는 조선이 아니라 네. 외국인들이 기대하는 조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항상 보는 서울의 호화로운 모습보다는 일본인들이 조선을 생각하면 식민지, 네. 식민지 하면 떠오르는 게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농촌 모습이나 이런 거겠죠. 낙후돼 있고. 낙후돼 있고. 네. 그래서 30년대 중후반부터는 소위 조선색이라고 해서 조선의 향토색을 그리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로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선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조선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장소. 예. 어딜까요? 금강산? 그렇죠. 역시. 예, 대단하시네요. 역시 1만 2천 봉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더니. 예. 잘 찍었죠? 예. 조선 영화에서 금강산이 항상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지원병 같은 영화에서 굳이 장소가 금강산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강산에서 로케이션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에서 금강산이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적인 풍경이라고 했던 게 어떤 것들이 기억 혹은 네. 상상되세요?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선하면 경복궁? 그 아니야. 그런 건 안 나온다 그랬죠. 좀 이제 낙후돼 있고 가난하고. 예. 그리고 되게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독특하다. 서당? 그런 것보다는 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이상했던 건 빨래하는 거예요. 왜요? 걔네는 빨래 안 합니까? 네, 개울에서 이렇게 방망이로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막 방망이질하고 네. 뭐 이렇게 빨래하는 장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걔네는 빨래 어디서 하는데요? 빨래를 그렇게 안 하죠. 네. 일본 영화 보면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다 넣어서 막 짜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빨래하는 장면과 조선 사람들이 빨래하는 장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독특한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본인들이 기대하는 조선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조선 영화에 빨래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일제강점기 때 이른바 그 조선색이라고 해가지고 빨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 게. 예. 근데 나중에 한국 영화에도 빨래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쭉 영향을 받은 겁니까? 받은 거죠. 그거 안 좋은 거 영향 받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견해낸 조선의 모습인 거죠.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산딸기에서도 빨래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아시죠? 산딸기란 영화. 예, 알죠. 선우일란 씨가 주연했던 거기도 빨래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시내가에서. 맞습니다. 예. 그게 여기서 그럼 유래돼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저 그림 엽서들 보면 빨래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전원일기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그런 영향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일 영화뿐만 아니라 예. 친일 미술에도 보면 30년대 후반부터 소위 향토색이라고 해서 조선의 농촌 풍경들을 많이 그려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도 예. 뭐 이른바 무슨 문예 영화 그래가지고 예. 시골 풍경 많이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여기서 좀 영향을 받은 걸까요? 없지 않아 있죠. 그렇군요. 이게 참.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수출이 되면 자막까지 다 넣어갖고 이렇게 했습니까? 일본어 자막이 들어가죠.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 일제강점기 필름들이 외국에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 있는 아카이브나 중국에 있는 아카이브에서
2005년도 이후에 식민지 시기 때 만들어졌던 영화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그때 발굴된 필름들 중에 이제 일본어 자막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용 필름들이었던 거고요. 그것들이 발굴된 이유는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면서 노획해간 필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이 성립되고 나서 자신들이 아카이브를 만들 때 이제 전국에서 수집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고 다행히도 우리는 그들이 이제 수집해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 필름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럼 뭐 어떤 작품들이 있었나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작품은 이 홍찬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네. 군용열차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일제강점기 최초의 친일 영화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1937년에. 그렇죠.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위 시국의 변화에 아주 빨리 재빨리 움직여서 만든 영화죠. 어떤 줄거리죠 이게? 군용열차? 말 그대로 군용열차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그 중국인 스파이가 나와요. 네. 그 당시는 이제 중일 전쟁 시기니까 네. 악역은 중국인이죠. 예. 중국인 스파이가 나와서 이제 전쟁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그 운송 수단인 철도를 파괴하려고 해요. 중국 스파이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철도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주인공을 매수하죠. 근데 그 매수가 쉽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의 그 여동생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기생이에요. 근데 결혼하려면 기적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또 외국인이 조선한테 기대한 게 조선 영화에 기대한 게 기생이죠. 그래서 기생이 항상 또 등장해요. 예. 하여튼 기적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돈이 하기 때문에 이 스파이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스파이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에 심각한 이제 자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스파이 일당을 이제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기는 자살해요. 죄책감으로.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가 이제 성봉영화원이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이 영화의 프로듀서가 그 오늘 이야기할 홍찬이죠. 예. 이게 최초의 친일 영화로 평가받는 작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작품은 조선에서 이런 작품이 나와?라고 사람들이 의아했을 정도로 좀 시국을 너무 빨리 받아들인 작품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우리 이규환 감독 임자 없는 나룻배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규환 감독이 네. 일본의 신코 키네마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는데 자기 스승이 이제 조선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서 일본에서 지원을 좀 받기로 하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게 나그네라는 영화예요. 예. 그 나그네라는 영화가 대박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신코에서 우리랑 본격적으로 합작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 홍찬이라는 분과 이 군용열차의 주인공이었던 왕평이라는 분 두 분이 이제 주도가 돼서 성봉영화원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군용열차 같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은 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설날이죠. 그러면 46년 설날이겠죠. 46년 설날에 제목을 바꿔서 상영이 돼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군용열차라는 제목을 낙양의 젊은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서울에서요? 해방된 서울에서 상영이 됩니다.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소위 최초의 친일 영화라고 하는 작품이 돈을 벌기에 현안이 되어 있는 흥행업자에 의해서 해방된 그 첫 번째 맞는 설날에 상영된다는 거가 아주 큰 무리를 일게 되죠. 그래서 상영이 됐습니까 결국? 예, 상영이 돼서 문제가 돼서 당시 이제 영화 동맹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이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극장이나 아니면 영화 흥행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소위 친일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들이 소장돼 있으면 이거 다 폐기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돈을 벌겠다 그래도. 안 그렇습니까? 조 작가님? 그게 제목만 바꾸면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이런데. 예? 그러니까요. 이게 베를린에서 46년에 히틀러 영화 튼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르진 않죠. 예? 이거 또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구속시켰었어야 되는데 그때 근데 이제 군용열차를 마저 말씀드리면 군용열차의 연출자가 누구냐면 네. 서광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화 평론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전업 영화 평론가가 있었다 그러면 뭐 상상이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신문사 기자가 무슨 영화평을 쓰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영화 평론가로 활동을 했던 이제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영화 평론가입니다. 그걸로 생계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을 썼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을 써서 정말 많은 글들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카프에서 활동을 했어요. 카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20년대 중후반에 좌익 쪽에서 좌익 문예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30년대 중반에 이제 좌익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전향이 막 이루어질 때 이분도 이제 전향을 한 거죠. 전향을 해서 영화 감독이 돼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최초의 친일 영화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좌익 혐의자들, 좌익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대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 의해서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탄압받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전향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는 더 열심히 친일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광재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원병이라는 영화는 카프의 지도자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기획은 카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도자였던 최승일, 박영희, 안석영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연출은 안석영이 맡았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시나리오는 박영희가 썼어요. 박영희는 김기진과 함께 카프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영화의 프로듀서는 최승희의 오빠 최승일이 맡았어요. 이 세 사람이 다 카프의 지도자였죠. 초창기. 그리고 가장 연배가 높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연병 제도가 실시되기로 하니까 아이고 목이 실시되기로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영화를 기획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지연병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영화의 개봉은 지연병 제도가 한참 시작이 되고 나서 완성이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을 치르면서 또 필름이 부족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게 일본에서 또 이제 30년대는 필름의 많은 수를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일전쟁 발발 이후로 일본에 필름 수출을 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후지 필름이 나와요. 그래서 후지 필름을 막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산량이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배급할 양에 미치지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조선에는 영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조선 영화 무용론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에 필름 배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39년도부터 찍기 시작하는데 필름 배급을 받지 못해서 영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완성은 필름 배급이 재개되는 41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초창기 친일 영화들을 주도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른바 카프 출신들이다. 주도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작품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변절한 그 독립운동가들이 변절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친일 반역 행위를 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일제는 그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더 홍보를 한 거죠. 과거 좌익 활동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시국에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중일 전쟁이 이제 발발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만주로 침략하고 이러면서, 만주는 이미 먹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더 대륙으로 가면서 이제 어떤
그 탄압이나 간섭 이런 것도 더 본격화됐겠네요. 예, 본격화하기 위해서 예. 조선군 안에 그러니까 군대 내에 보도부라는 걸 만들어요. 조선군 보도부. 그러니까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조선군이라고 부르는데 조선군 내에 보도부라고 하는 이제 조직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언론과 정보 기능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통제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취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보를 통제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선 총독부에서만 검열을 했었는데 이제 검열이 이중 검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부에서도 검열을 하고 군에서도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군에서는 검열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전시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시나리오 기획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기획위원회에는 그 조선군에서도 오고 총독부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촉탁으로 뽑은 이제 전문가들이 또 참여를 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 전문가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카프 출신의 김기진 그리고 유치진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획위원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끝난 다음에 검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작 사전부터 막 간섭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정해지는 거죠. 이 기획 단계에서 정하고 나서 시나리오 작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가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전조가 보이게 되는 게 조선 영화 주식회사라고 하는 영화회사에서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춘향전. 38년도에 일본에서 무라야마 토모요시라고 하는 일본 신협이죠. 일본 신협을 이끌었던 이분이 춘향전을 가부키식으로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일본에서. 물론 이제 이분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적인 풍습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안영일이라고 하는 이제 조연출이 이제 옆에서 크게 많이 도와줬고 장혁주라고 하는 이제 조선인 작가가 이 이제 극본을 썼고 했는데 이게 크게 성공하니까 이 춘향전이 일본에서도 통하니까 이것을 영화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조선 영화사에서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무라야마를 조선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무라야마와 같이 활동하던 도쿄에서 활동하던 조선인들을 대거 모읍니다. 그래서 연출은 이병일은 니카츠라고 하는 영화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촬영은 이완이라고 하는 분이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촬영 감독으로 데뷔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프로키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카프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던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그 카프 같은 조직에서 활동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은 조태권, 그 무용가죠. 조태권이 이제 이몽룡 역으로 캐스팅이 됐고요. 그리고 미술은 윤상열은 야프라고 해가지고 일본 프로레타리아 미술동맹 출신이에요. 그리고 도쿄에서 또 조선인 연극도 하고 이제 조선 프롤레타리아 그 동경지부에서 또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음악은 박영근이 맡았는데 이 박영근도 일본 프롤레타리아 음악동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은 사람들이 다 과거에 좌파네요. 좌파인 사람들을 다 모았죠. 그러니까 이 기획이 실행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군용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달랐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예 무라야마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 이제 좌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김유영이 만들려고 했던 수선화라고 하는 작품도 조선군 보도부에 의해서 영화의 내용과 제목이 바뀌어요. 제작이 불발된 게 조선군 보도부에서 막은 거예요. 그렇죠. 조선군 보도부에서 현대물은 안 된다. 이거 배경을 과거로 바꿔. 그리고 원래 제목이 처녀호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었는데 이것을 수선화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도 바꾸고 내용도 좀 바꾸라고 하면서 이제 간섭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시나리오 기획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영화회사들도 이제 통폐합시키고 그래서 당시 40여 개의 영화 배급사가 있었는데 40여 개의 배급사를 다 통합시켜서 한 개의 배급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영화 제작회사도 10개가 있었는데 이 10개의 영화 제작사를 하나의 영화 제작사로 또 통폐합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일제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영화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 가운데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독특하면서도 뭔가 조금 재미있는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하네요. 예, 허영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 이 사람 예전에 그 TV에서 한번 그 다룬 뉴스 꼭지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아, 예. 일본에서도 되게 흥미로워하는 인물이고요. 한국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고요.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20년대는 조선에서 영화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30년대는 연극의 시대였다면 20년대는 영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극장에서 영화가 메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무성 영화의 전성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시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영화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딱히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오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그 관람료도 싸서 이렇게 오미간 같은 데는 아주 싼 가격으로 영화를 상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 많이 보고 막 이랬었죠. 20년대 영화광이었던 이 허영이라는 사람은 영화광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나도 영화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영화 회사에서 조선인인 척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을 하고 그 자신과 결혼한 그 부인의 성을 따서 일본인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그렇게 일본인으로 행세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이제 조연출로 영화를 촬영하다가 나고야성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나고야성에 이게 폭탄을 설치를 해서 터트리는 걸 했는데 진짜 성이 무너졌어요. 일부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국보를 손상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국보를 손상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관련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조선인인 게 드러난 거죠. 일본인 행세를 했는데 일본인으로 살고 했는데 원적이 조선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조선인이 일본의 악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걸 해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너 일부러 무너뜨렸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초리가 달라지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영화 감독이 될 바로 직전에서 이제 끝나는구나라고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낙심을 하고 있다가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선에서 지원병 제도가 실시돼서 지원병이 이제 중국 이제 북지 중국 전선에 가서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대서특필됩니다. 그러니까 이인석 상등병이 처음으로 죽었잖아요. 이인석 상등병이 죽고 나서 엄청난 추모.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죽기를 바랬다는 듯이 죽자마자 엄청난 추모 이상의 열기가 막 나오죠. 그러니까 막 주요한 같은 시인은 첩희라고 하는 시를 써서 막 발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인석 상등병의 일대기를 나니아부시 일본식 창이죠. 나니아부시로 만들어가지고 음반으로 발매하기도 하고 이인석 상등병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전기가 나오기도 하고 등등등등 이 과열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허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내가 살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길.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있다가 조선으로 옵니다. 조선으로 와서 그냥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전혀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를 통해 가지고 총독부와 조선군에 줄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선 총독과 조선군 사령관을 움직여요. 이 사람이. 움직여서 이 조선군 지연병에 관련된 영화를 조선군에서 제작하게 만듭니다. 군에서 제작하니까 지금 전시잖아요. 군에서 제작하니까 일사천리입니다. 일본 역사상 이런 적이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의 각 회사에서 전속되어 있는 톱 배우들이 영화에 다 캐스팅이 돼요. 초호화 캐스팅. 그러니까
일본 역사상 그런 적이 없는 캐스팅이 이루어져요. 수완이 좋았네요, 이 사람도. 군에서 하니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군이 움직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자기가 일본에 있었으면 꿈도 못 꾸는 그런 배우들을 다 캐스팅을 한 거예요. 다 캐스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의 스타들도 다 캐스팅을 하는 거죠. 심지어 만주에 있는 만영의 스타 이향란까지 캐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과 만주와 일본의 스타들은 다 모아서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스타들이 계속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케줄 다 빼줘야 돼요. 왜? 군에서 만드는 영화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대와 나. 조선인 지원병과 일본인 여성과의 사랑. 그대와 나. 이제 기본적으로 내선 일체를 깔고 가는 거죠. 내선 일체를 깔고 조선인 지원병이 등장을 하고 하는. 끝까지 완성이 됩니까, 이거? 영화가 완성돼서 상영도 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허영이라는 사람을 우리보다 더 먼저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획이 4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 기획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하죠. 이후에 기록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활동한 게 기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막 찾았어요. 네. 막 찾았는데 이 사람의 기록이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거예요. 왜 인도네시아에 갔죠? 일제 말기에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전황을 촬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들을 전선으로 보내요. 일본의 그 당시에 전선은 인도네시아까지 펼쳐져 있었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허영이라는 영화 감독이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 그렇죠. 네. 파견이 돼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즈 야스지로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전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그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일본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뭐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여하튼 허영은 인도네시아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일본이 패전하는 걸 보고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덜란드가 다시 이제 거기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또 독립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허영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독립운동 하는 것을 기록으로 찍어요. 인도네시아 최초의 영화 감독이 된 거죠. 독특한 인물이에요, 진짜. 인도네시아 영화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 양반은. 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인도네시아 영화사에 고루 등장하는 각각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민족 반역자였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 그리고 인도네시아 영화의 아버지. 그렇죠.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수가 있나요? 희한하네요. 이 사람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일본의 저널리스트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흥미로워했죠. 이분을 막 찾았는데 인도네시아의 독립 영웅이 돼 있어. 독특해요. 네. 아니 근데 왜 그 일본 일제가 패전했을 때 전쟁 포로로 왜 안 잡혀갔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존경받겠네요. 그렇겠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나홍규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어찌됐건 뭐 이게 다 또 이런 식민지의 역사 때문에 빚어진 한 개인의 참 웃지 못할 어떤 진짜 인터내셔널한 그런 정체성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그 40년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939년입니다. 전시 체제에 맞게 법을 만들어요. 영화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법이 39년도에 만들어지고요. 39년도에 만들어진 일본 영화법을 준용해서 식민지에 적용시킨 조선 영화령이라는 게 1940년에 나옵니다. 이 조선 영화령의 골자는 뭐냐면 영화 산업을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배급사도 하나로, 그 다음에 영화 제작사도 하나로.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한 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의 규모가 훨씬 크니까 영화 제작사를 3개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산업을 통제하게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맞게 조선에서도 10개의 영화 제작회사가 1개의 영화 제작회사로 이제 통폐합이 되어 가는데 이거를 업계 자율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총독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린 거죠. 그런데 조선에서 영화 제작은 조선인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영화 제작사 중에 5개는 조선인들의 영화사, 5개는 일본인들의 영화사인데 이 5개의 조선인 영화사가 대부분의 극영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5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5개의 영화사는 그 당시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문화 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극영화처럼 이렇게 규모가 큰 영화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한 개의 영화 회사가 만들어지면 조선인들이 세운 영화 회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죠. 네. 실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그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박흥식이잖아요. 화신백화점에. 이 박흥식과 손잡고 네. 이제 고려 영화사는 이제 고려 영화사를 중심으로 조선 영화 주식회사는 조선 영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단일한 영화 회사를 만들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총독부와 조선군에서 보니까 조선인들이 주도하면 안 되겠죠.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을 그렇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친일파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그 경성 상공회의소 부회장이었던 다나카 사부로라고 하는 사람, 다나카 시계점이라고 하는 그 시계점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이 다나카 사부로한테 영화 산업의 그 전체를 일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군과 조선 총독부에서 이 사람한테 일임해서 네가 중심이 돼서 영화 산업을 이제 재조정해라라고 해서 다나카 사부로가 중심이 돼서 단일한 영화 배급사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 영화 제작 주식회사가 만들어져요. 그게 42년입니다. 이때 홍차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때 조선 영화 제작 주식회사의 창립 실무를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창립 실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무실을 서울 중심가 그러니까 명동 지금의 명동이죠. 명동 일대에서 사무실을 아무리 찾아도 사무실이 안 나와요. 그 당시부터. 예. 네. 그런데 홍찬이 내가 가서 얻어올게요. 이러고 가서 그냥 얻어왔어요. 엄청 좋은 위치에 있는 빈 사무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오더가 내려오면 바로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영화 회사가 만들어지는 실무를 이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었죠. 40년대 조선 영화의 그 실무 총책임자였다면 그만큼 일본인들이 가장 믿는 조선 영화인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안 되는 일이 없게 모든 일을 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했던 게 배우들을 관리하고 뭐 했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화 제작 회사의 프로듀서 역할을 했던 거죠. 네. 뭐 어떤 영화들을 만듭니까? 40년대에는 홍찬이? 홍찬이 딱 만들었다라고 이제 찾을 수 있는 영화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타이틀이 나오지 않죠. 그때 뭐 엔딩 크레딧 이런 거 안 올라갑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주요한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제 영화들의 많은 부분을 관여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죠. 40년대에는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졌어요? 40년대 조선 영화 제작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이제 시도됐던 영화. 그러니까 창립 작품이잖아요. 영화 회사가 만들어지고 창립 작품을 할 때 이 창립 작품을 그냥 대충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인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인들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그 뛰어나다고 하는 감독 중에 도요다 시로라고 하는 일본인 감독이 있었는데 이 도요타 시로를 일본에서 초빙해 와요.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그 카메라맨한테 주는 상 중에 미우라상이라고 있는데 이 미우라상에 그 이름이 된 미우라라고 하는 영화 촬영 기사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에는 없는 미첼 카메라도 갖고 와요. 뭐 등등등등. 최고의 스태프들과 돈을 들여가지고 그 젊은 모습이라는 영화가 기획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의 스타들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왠지 제목에서 내용이 저는 연상이 되네요. 젊은 모습. 어떤 청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춘들이 바로 우리 군국주의의 미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이 이제 그 중학생.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고등학교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네요. 미래의 군인인 거죠. 좀 있으면 한 1, 2년 있으면 군대 갈 애들이잖아요. 조선인이에요? 조선에 있는 이제 중학교를 배경으로 한 거죠. 근데 그 조선에 있는 중학교에
조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거기에 선생님으로 나오는 사람이 황철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조선의 양대 스타라고 하면 네. 황철과 심영이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더 최고로 치는 사람이 황철인데 이 황철이 여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인데 영화의 당시 최고 스타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예봉도 등장을 하죠. 네. 그러면 40년대에 이 조선 영화 제작 주식회사에서 만든 영화들은 거의 다 이제 뭐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홍보하는 그런 영화들이었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만드는 거죠. 네. 특히 전쟁에 필요한 영화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네. 전쟁에 어떠하게든지 이제 적용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모습과 함께 기획이 됐던, 그러니까 동시에 촬영이 들어갔던 영화가 조선해협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조선해협. 그러니까 젊은 모습은 일본인 스태프들이 중심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 조선해협은 조선인 스태프들이 중심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일본인 스태프들은 자기들은 이제 이 돈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여서 영화를 만들죠. 네. 그런데 조선인 스태프들은 예전부터 돈을 많이 쓰면서 영화를 만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빨리 만드는 거에 익숙했죠. 그래서 같이 기획이 들어가서 같이 촬영이 시작됐지만 완성은 조선해협이 먼저 돼요. 그리고 조선해협은 첫 번째 영화로 크게 홍보가 되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어들입니다. 이 영화는. 이 회사가 만드는 첫 그렇죠. 번째 영화. 그런데 두 번째 영화가 됐죠. 창립 작품이었는데 두 번째 작품이 된 이 젊은 모습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는데 네. 그 쓴 돈만큼 벌어들이지 못했어요. 재미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 그것을 책임지고 영화 촬영 소장이었던 이제 나카다 하루야스라고 하는 일본인이 촬영 소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이 일어나서 영화 배급사에서 영화 제작사를 인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 한 편 잘못 만들면은 적자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운영하기 쉽지 않으니까 배급사가 제작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조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영화 배급사, 조선영화 제작 주식회사가 통합이 돼서 조선영화사가 돼요. 조선영화사가 만들어지고 이 조선영화사에서도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1944년의 일이군요. 그렇죠. 네. 그 즈음에 최인규가 네. 이 영화사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 조선영화사에서 만들어지는 친일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기 직전에 만들었던 친일영화 2편, 그러니까 사랑과 맹세라고 하는 작품과 그다음에 태양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작품, 이 두 작품을 이제 연출하게 되죠. 사랑과 맹세, 태양의 아이들. 우리 조 작가님, 태양의 아이들은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을 것으로 연상이 됩니까? 제목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일 거고, 예. 얘네들을 잘 훈련시켜서 군인으로 태양 일본을 위해서 우길기. 네. 예. 일본을 향해서 이제 희생하는. 맞습니까, 대표님? 예. 비슷합니다. 예. 태양의 아이들의 내용은 이래요. 원래 원제가 이제 기획 단계의 제목이 가미카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낙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섬 뚝 떨어져 있는 섬에 이제 분교죠. 분교에 선생님 뭐 한두 명밖에 없겠죠. 거기 교장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겠죠. 교장 선생님이지만 교장 선생님이 출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게 되는 거죠. 군대에 가서 가미카제가 돼요. 교장이. 그렇죠. 그래서 가미카제가 돼서 이제 죽은 거죠.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그 교장 선생님과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나도 가미카제가 돼서 교장 선생님 뒤에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장르는 공포 영화네요. 이게 공포 영화죠. 애들 있는데 갑자기 교장이 가미카제 특공대가 돼갖고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애들도 나도 가미카제가 돼야지. 이게 공포 영화가 아니고 뭡니까? 예? 예. 근데 이 당시 영화는 대부분 이렇게 제목 보면 약간 안 봤어도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줄거리가. 예. 우리 권 선생님, 네. 사랑과 맹세는 어떤 줄거리일 것 같습니까? 남자와 여자 이야기겠죠. 예. 근데요. 사랑하는 사이에 남과 여. 근데 남자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게 돼요. 국가와의 맹세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연상했습니다. 지금. 국가와 맹세를 했을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여자와 사랑을 했는데 네. 나는 지금 가야겠다. 왜? 나는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국을 위해. 네? 난 제국을 위해서 제국을 위해서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은 잠시 유보하고 떠나가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여자와의 사랑보다 네. 국가에 대한 사랑이 먼저다. 그런 내용. 그런 걸까요? 아닙니까? 재미없겠는데. 어떤 겁니까? 이거는 예. 이 사랑은 이제 남녀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아니에요? 보다는 예. 남녀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보다 사회적인 사랑이겠죠. 우리가 국가에 대한 사랑. 처음부터 국가네요. 네, 처음부터.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고아 아이를 일본인 독지가가 데려다 키워요. 조선인 고아 아이를. 예. 그 아이가 계속 말썽을 피워요. 말썽을 피우는데 얘가 이제 그 신문사 사원으로 있어요. 신문사 사원으로 있으면서도 말썽을 막 피우는데 이 신문사에서 이 애가 잘 따르는 기자가 가미가제로 출정하게 되죠. 자꾸 가미가제로 가네요, 다. 그래서 그 옥상에서 그 자기 좋아하는 그 기자랑 같이 사진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너무 좋아해, 이 아이가. 그래서 그 사진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가미가제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이제 이 가미가제가 돼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기자처럼 군대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진해에 있는 해군 이제 지연병 훈련소로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태양의 아이들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 당시에 이 두 편의 영화는 해군 지연병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화들입니다. 이것도 공포 영화네요, 진짜. 그러니까 가미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에요. 그렇군요. 그 최인규가 이 두 작품을 만든 그러니까 이 만든 최인규가 이제 반민특위에 간 유일한 영화인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 대표님, 우리 한 대표님 말씀 참 재밌게 잘하십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몰랐네요. 예. 우리 조 작가님 이렇게 좀 들으면서 어땠어요? 워낙 새로운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연구하시는 분도 처음 듣는 그런 얘기들입니까? 그 영화를 또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분야는 좀 연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런가 그렇죠. 봐요. 네.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대표님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홍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해방 이후 얘기를 좀 해보죠. 네, 홍찬은 해방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그 한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배우 영화 배우 김상경 씨 좀 닮지 않았습니까? 설마요. 약간 얼굴에 살이 붙은 김상경, 눈매 이런 게 많이 닮았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네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친일 영화인 홍찬, 2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